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야기의 신상규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오늘 약간 그 행사의 어떤 그 구조랄까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상생과 통일 포럼은 주로 경제 문제,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특별하게 조금 인공지능과 포스트 휴먼이라는 약간은 어떤 생소한 주제로 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좀 구석을 달리해서 다른 어떤 이전에 그 포럼과는 달리 제가 뭐 기조 발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주제 발제 오늘 큰 어떤 그림을 조금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보충적으로 좀 해주시면서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뭐 PPT는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조금 그 중요한 지점을 조금 강조드리면서 그 PPT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축사하신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담론입니다. 그 크라우스 슈밥이라는 그 다보스 포럼 회장이 제안을 해서 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산업이라든지 정책, 정치,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양상이 바뀌었는데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나라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판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어떤 AI라든지 어떤 기술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좀 과장된 이야기고 약간은 정치적인 혹은 마케팅 유행어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4차 산업혁명이란 거짓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어떤 책들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충실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우리 삶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뭔가 이 변화의 정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어떤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혁명입니다. 이 4차 혁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주로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들인데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 오늘날의 어떤 기술 문명에 따른 다양한 변화들을 그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이게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에 약간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접근하고 있다면은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가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뭐 여러 번의 몇 번의 어떤 농업혁명, 그 다음에 어떤 근대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 그 일종의 과학혁명이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4차 혁명이라는 개념은 지금 그와 유사한 수준의 대단히 어떤 폭넓고 대단히 깊은 수준에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아마 인간과 기계의 관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I가 여기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뭐 우리 삶의 변화라고 그럴 때 철학자들이 이게 삶의 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한 영역이 아니라 정말 일상을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군사, 법률 모든 지점에서 사실은 대단히 근본적인 어떤 그 혁명적인 특히 이건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념입니다. 이 MIT의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은 아마 네 번째 불륜석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다른 존재들하고 우리를 구분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과 동물 혹은 인간과 무생물 다양한 어떤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어떤 혁명적 변화를 프로이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 이런 분들을 어떤 인간과 다른 존재들 간의 어떤 관계,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고 어떻게 차별할 건가, 혹은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변화를 이끈 인물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면서 사실은 인간이 어떤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의 변방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실은 약간 어떤 종교적이랄까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위계적 세계관 속에서 어떤 차지하던 인간의 위치가 격화되는 어떤 그런 변화를 겪었죠. 그리고 다윈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동물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관계라는 것이 참 연속적인 거고 이것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 인간도 동물의 한 종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조금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다윈에 비하면 어떤 영향력은 좀 적다고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근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적 인간관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전면적인 어떤 파괴 작업, 공격을 수행했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의 사이의 구분이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 메젤리시라는 분은 지금 우리가 이 인간 기계 사이에 존재하는 네 번째 훈련소 혹은 구분을 깨야 되는 어떤 문턱에 와 있다.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인간 어떤 관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건 인간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 우리 지식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인간과 기계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어떤 하나의 과거의 어떤 신화적 믿음일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루치아노 폴로리드라는 어떤 이탈리아 출신의 옥스퍼드 철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가격하고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 시대가 종말을 끝나고 우리는 일종의 하이프 히스토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는 선사 시대, 문자 이전의 프리히스토리 시대와 문자의 어떤 사용과 더불어 시작된 역사 시대의 구분에 익숙해 있고 우리는 역사 시대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최근에 어떤 정보 기술, 어떤 디지털 정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가 종말을 끝나고 뭔가 이제 하이프라는 말이 좀 과잉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어떤 정보의 과잉, 어떤 그런 것들로 상징될 수 있는 하이프 히스토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프 히스토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 이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의 어떤 모든 일상적 삶을 떠받들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랄까 인류의 안녕,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마 사이버 테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 가능한 사회, 그게 사실은 하이프 히스토리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도로라든지 뭐 열차, 지하철, 전기, 통신, 수도 모든 어떤 기관 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런 어떤 기관적인 어떤 전산망이 셧다운됐을 경우에 사실은 그건 어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명 사회에서 한 국가 자체라는 것이 존립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시대가 소위 하이퍼 히스토리 시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버클리의 어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류가 어떤 20세기 초까지 컴퓨터의 발명 이전까지 인류가 전체 역사 기간 동안에 기록한 어떤 데이터의 양이 12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1엑사바이트가 사실은 뭐 1000페타고요. 100만 테라바이트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또 1000배에 해당하는 제타바이트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2015년 기준으로 우리가 1년에 생산한 양이 8제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 역사 기간 동안에 산출되던 데이터보다도 1년에 산출되는 것이 그보다 뭐 수천 배가 되는 그런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플로리디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코페르니쿠스, 다윈, 프로이트를 잇는 인간학에 있어서 4차 혁명이다. 이게 4차 혁명이라는 경우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인간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고, 이제 뭔가 우리를 인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 플로이드의 주장입니다. 이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또 기계가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조작, 개입 능력이라는 것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우리가 확대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본성마저도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흔히 융복합 기술로 알려져 있는 나노 바이오, 코그노, 인포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 점점 어떤 기술 혹은 기계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사이보그화 현상이고, 또 인위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정강시키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인간 향상의 시도들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그 막스 테그마크라는 어떤 학자가요, 그 라이프 3.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제한 대부분의 어떤 생물체들은 라이프 1.0의 단계고, 인간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의 어떤 신체 하드웨어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연적 선택 과정에 놓여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문화나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간은 라이프 2.0의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이프 3.0이 되면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스로의 하드웨어 자체도 재설계하고 변형할 수 있는 시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물학적인 어떤 진화 과정뿐만 아니라 기술의 개입을 통해서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제 기계가 점점 인간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마 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은 이제 우리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인공지능의 붐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소위 신경망 AI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그 학습을 통한 어떤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그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죠. 이 밑에는 이제 어떤 빅데이터라는 어떤 그 사실 그 이전에 없었던 그 SNS라든지 인터넷의 등장에 힘입어서 생긴 빅데이터의 축적이라는 어떤 그 자양분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 또 최근에 어떤 소위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어떤 법칙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컴퓨터 계산력의 급격한 증대,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과 같은 어떤 학습 알고리즘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사실은 아까 그 라이프 1.0, 2.0, 3.0을 한다면은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라이프 2.0, 지금까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어떤 단계에 이르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그 인공지능에 조금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어떤 자동화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계 스스로가 스스로를 프로그래밍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막 이제 발걸음을 뛴 어떤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개선되고 복잡해지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령 어떤 뭐 싱귤레리티라든지 인간을 뛰는 슈퍼 지능이 출현하고, 또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아마 생명 3.0의 특성도 갖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아까 그 이 태그마크의 기준에 따를 때 결국 인간과 어떤 그 기계가 갖는 어떤 기본적인 특성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렴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한스 모라벡이라는 어떤 이 미래학자랄까요? 그런 분이 만든 어떤 그 지형도인데요.
이게 지금 그 인간의 어떤 다양한 능력들을 하나의 어떤 그 산과 호수, 뭐 능선 이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기계가 따라하기 힘든 어떤 무슨 우리가 흔히 인간 고유의 능력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산 예술이라든지 고학, 그 다음에 뭐 저술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물에 이미 잠긴 영역들이 물론 과거에는 이게 어떤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미 기계가 더 잘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체스라든지 바둑, 그 다음에 뭐 계산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약간의 조금 이제 평지에 해당하는 것이 번역이라든지 투자,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낮은 지대가 있는데요. 이 모라베게 주장은 인공지능의 어떤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이 물이 계속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육지에 해당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이제 수면 아래로 잠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통역이라든지 번역, 그 다음에 투자, 뭐 운전, 그 자율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그 소셜 인젝션가 있어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들이 다 물에 잠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또 위의 영역들도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인공지능이 어떤 인간화된 어떤 그 능력들을 갖게 됨으로 생기는 어떤 수렴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AI와 포스트 휴먼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개념적 장치가 사실은 포스트 휴먼이 개념입니다. 흔히 포스트 휴먼 그러면은 이제 막 생물학적으로 변형된 인간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혹은 뭐 인공지능과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어떤 그 사이보그적 인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영상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철학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노려보자 하는 우리가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조금 더 인간의 기계와 기계의 인간화 이런 것들을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할 때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대의 어떤 과학혁명이 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소위 휴머니즘 혹은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어떤 그 탈인간주의 시대,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시대, 아까 뭐 인간학의 4차 혁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조건을 이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그 생명활동, 그 인간으로서 유기체로서의 인간과 사실은 기술이라든지 기계라는 것들이 점점 이게 섞여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구분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전에는 아마 이 포스트 휴먼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포스트 바이올로지컬, 그 생물 이후의 시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약간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으로 통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이 다른 존재들, 동물이라든지 자연세계, 혹은 또 기술적 존재, 인공지능, 이런 어떤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총론적인, 어떤 실천적 논의가 우리가 포스트 휴먼 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하 부분은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른 분들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포스트 휴먼의 형상들은 뭐 유전적으로 강화된 인간, 사이보그 인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현재 이미 등장해 있는 이제 페프라는 일본의 어떤 그 대화가 가능한 가정용 로봇이 있고요. 파로라고 하는 또 물개처럼 생긴 조그만 어떤 인형 같은 로봇인데요. 이건 이제 그 심리 치료 로봇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는 그 섹스돌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사실은 이제 섹스돌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섹스 로봇이 조만간 어떤 상용화될 단계에 와 있고요. 그 다음 자율자동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한 IoT, 그 다음 슈퍼 인텔리전서,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유전적 조작, 기술적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동물 혼종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포스트 휴먼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형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재 이런 어떤 그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 비인간, 생명, 기계, 마음, 물질, 자연, 인공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은 어떤 혼종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어떤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인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어떤 인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규범적, 사회적인, 법적 원칙, 윤리적 원칙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어떤 건 근대적인 인간관의 하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그 단계의 어떤 그 당연했던 거고, 항상 어떤 게 시공을 초월해서 당연한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재점검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규범적 원칙들을 마련하고 다른 존재들과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입니다. 일단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 해당하는 담론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으면, 하나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 근대의 휴머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개조하고 우리가 장수라든지 불멸의 영생, 혹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정당시키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움직임, 그 주장이자 실제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어떤 협회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 후보로도 이 트랜스휴머니스트 중에 한 명이 나오고 있죠. 그런 유럽에서도 상당히 최근에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건전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인간의 종족주의, 인간 혹은 중심주의 비판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21세기 초엽에 우리가 후기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양식 자체를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를 재발명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과 비인간의 위계 및 어떤 그에 입각한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어떤 정치학이라는 어떤 이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회에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존재에 비해서 특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연 세계라는 것도 인간의 행복이랄까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전유하고 개발하고 착취해도 되는 어떤 그런 대상적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더 이상 어떤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주체,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물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고 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인류가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떤 그 전체 어떤 네트워크 관계를 묶여 있으면서 상호 이존적인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놓치고 어떤 한 것이 사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인류 문명의 중대한 위기가 사실 거기 있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를 뭔가 다른 존재와 대비시켜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비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혹은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거죠. 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담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공진화적인 산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뭔가 조금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포스트 휴먼의 어떤 개념에서 나오는 인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와 자족 분리돼서 존재하는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식물, 동물, 기기를 환경 속에 뿌리내고 있고, 그것들과 어떤 교차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다양한 관계 체계의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한 기결로서 인간이 다른 형태의 생명이나 존재와 분리해서 외적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 그것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실천적인 어떤 함축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어떤 그 포스트 휴먼 이론가인 브라이더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포스트 휴먼의 개념을 통해서 사실은 첨단 기술로부터 가능해지는 인간의 변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변형, 그리고 기본 기후 변화, 그다음 자본주의의 어떤 그 심화에 따른 다양한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그 탐사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6번째 대멸종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사회에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어떤 힘의 균형 잡기를 통해서 어떤 뭔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문명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자연,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포스트 휴먼 담론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공존의 윤리입니다. 결국 인간 사이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공존을 지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단 인간 사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한 공생을 모색해야 되고, 인간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라이프 3.0이라는 우울한 특성을 가진 존재이면 그만큼 우리는 그들을 착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고 유지시켜야 되는 하나의 인간이 지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입장을 결론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란체스카라는 학자의 제가 주장을 따왔는데요.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방식의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과 다른 비인간 존재들 사이에 네트워크 성격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건 대단히 물질적인 네트워크고, 그런 것들이 대단히 사실은 정치, 사회, 생물학적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영향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재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떤 조금 늘어진 것 같은데 발제고요. 토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